변씨는 본씨 정승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다. 어머, 정승이완에다가 메모 쳐놓을까요? 어디 있을까?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이완. 조선 중기의 무장.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고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자 어영청 대장이 되어 무기를 제조하고 성곽을 고쳤다. 어머, 세상에. 실존 인물이네? 이건 분명히 소설인데요. 소설에 실존 인물 나와도 되나? 뭐 나쁠 거 뭐 안 될 건 또 뭐야? 실존 인물을 내세워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설이지만 사실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상으로, 어영청이면 5군영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군단장 정도 될 게 뭐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계급 높아.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간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알려지지 않은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 큰일, 여기에서의 큰일은 뭐예요? 청나라에게 청나라에게 복수하는 거지. 이렇게 병자호란의 수치를 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북벌.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했더니 대박. 이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일세.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디까?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허씨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는 필시 이인일 걸세. 한자는요, 다를 이 사람인, 다른 사람이다.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왜? 허생을 어떤지 알아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등용하기 위해서. 밤중에 이 대장이 아랫사람들을 물리치고 은밀하게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먼저 들어가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이야기를 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오 대박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군인들 3스타 4스타를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야. 짱이지. 아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허생은 이완대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지. 왜?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지금 벼슬 하는 놈들 뭐 다 똑같은 놈들이죠 뭐. 즐겁게 술을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아 됐고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모욕감을 충분히 줬어요. 이 대장은 방에 들어왔으나 원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 보지도 않았다. 네가 포스트하면 포스트하지 나한테 뭐 어쩌라고. 엄청 당당하죠. 무례합니다. 이완대장을 시험해보기 위한 거기도 하고 포스터 앞에서도 쫄지 않는 당당함이 보이죠.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어때요? 허생과는 다르게 이 허생과 이 대장은 태도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허생과는 다르게 이 대장은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하고 있죠? 소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풍자하고 있는 거지. 에휴, 벼슬하는 놈들.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은 뭐예요? 북벌을 하려고 합니다. 청나라에게 수치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실행해 보려고 하니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갑시다.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예를 들어서 큰 능력을 가졌지만 뜻을 펼치지 못하는 조성기 유영원. 허생은 조성기 유영원 선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허생 자신은 그들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북벌을 외치면서도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야 너네 진짜 수치를 싣고 싶어? 그러면 사람을 제대로 써야 돼.
근데 너네 사람 제대로 쓰고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걔네들 다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야. 다음 페이지. 아, 됐고.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가 아주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어때요? 상대방을 완전 무시하고 있죠.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는가?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 아주 훌륭한 인재를 추천을 할 테니 네가 임금께 아래여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삼고초려 이 얘기 알고 있어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직접 3번이나 찾아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3번이나 직접 찾아가. 이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임금이 직접 찾아가 체면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인재를 위해서 인재 등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너 임금한테 직접 가서 그 추천 제발 데려갈 수 있어? 했던가? 이 대장이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임금님이 직접 움직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무엇보다 니들이 그렇게 입을 떠들고 있는 북벌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청나라 때려잡아야지 라고 하는 이 북벌은 말만 떠드는 거 아니냐? 허구다.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첫 번째 제한, 인재 등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 어렵겠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됐어. 난 그 다음이라는 거 몰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때요?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재를 어디가 있냐? 이렇게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나랏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대장이 제발요 묻자. 허생이 말했다. 좋아.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이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조선이 옛날에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있기는 있어. 언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파병해 준 적이 있거든요. 굴놈들도 악질이기는 했었지만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 어디? 청나라에서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잖아요. 몸을 빼서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자가 많다. 우리의 은인이 떠돌아서 혼자서 살고 있다. 네가 임금에게 아뢰어 종실의 여자를 뽑아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 밑에 있는 이야기지만 기득권층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으로 내세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아, 명나라 살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벌을 해야 하겠지만 북벌 사실은 허구다. 저희 그냥 입만 털고 있는 건데 진짜 행동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 야, 불우이웃 도와야지 라고 하는 애한테 그럼 너 가가지고 네 재산 털어서 나눠주고 봉사활동 하던가. 아, 그거는 좀 그런데 내가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요 정도의 느낌? 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대관절 뭐가 가능하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 일단 말씀해 주시죠. 대저 천하의 큰 뜻을 외치려면 여기에서의 대의 어떻게 명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 명나라 다시 세우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 영웅들과 사귀어서 결탁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법이고 지금 중국 땅에 청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중국 땅 전체를 다 먹은 거는 아니잖아요. 군데 세력이 강한 애들이 있다고 완전히. 그러면 조선은 어디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남의 나라, 청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법이다. 첩자를 써야 돼.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해라. 다시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서 결탁을 하고 세력을 결집하고 같은 패거리를 모으고 1번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2번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지금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세력 큰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솔선해서 복종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복종은 한 상태인 거지. 병자호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과거의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 조선인들을 청나라에 파견해서 청나라 학교에 입학하고 청나라에서 벼슬하게 하고 장사들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청나라 형님 청나라 형 우리 좀 청나라하고 장사 좀 할 수 있게 길 좀 터주세요. 제발 멋있게 우리 완전 충성이잖아요. 라고 잠깐만 머리 숙이고 굽실굽실 하면 어머 이 조선놈들 이거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네. 반드시 기뻐하며 이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청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누구들이겠어? 뭐 정승들,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애들 자식들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변발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황비용 머리. 오랑캐 복장, 청나라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벼슬의 응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를 도모한다라는 건 어떻게? 청나라 없애려는 거지. 북벌성공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치욕, 언제 생긴 치욕? 병자호란 때 생긴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명나라의 황족의 후손을 찾아서 다시 명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내세워 그렇지 못한다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자 이런 거지. 청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청나라 먼저 있었던 명나라를 다시 세워 명나라에도 어쨌든 황제가 필요하잖아. 명나라의 황제를 하나 내세우는 거지. 근데 이 명나라 황제로 내세운 게 누구야? 조선이 주도해서 명나라의 황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조선은 뭐가 될 수가 있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되고 청나라를 완전히 깨부수지는 못해도 다른 제후국가들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어 청나라도 함부로 우리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을 했다. 일단 정지.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완대장에게 허생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 외워놓으세요. 시사삼책.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계책. 첫 번째, 적극적으로 인재 등용해라. 임금이 나서서까지라도.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너네 명나라 그렇게 하는데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줘라. 너희들 기득권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안 되겠는데요. 청나라와 교류를 해라. 어떻게? 청나라식으로 머리 깎고 청나라 옷을 입고.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오랑캐 새끼들. 저 머리 꼬라지 마. 꼴보기 싫어. 역시 오랑캐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쪽팔리게 어떻게 변발을 해요 이거야. 오른쪽으로 또 다시 잠깐 넘어가서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한 계책 세 가지는 뭡니까? 방금 읽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메모쳐 놓고요. 인재 등용해라. 명나라의 후손들을 후대해라. 청나라와 교류를 해라. 허생과 이완의 입장 차이는 어떻게 해요? 허생은 당시 선비들 입장으로서 보면 부끄러운 게 없어. 그치? 어차피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저놈에게 언젠간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의 수치심은 씻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이완놈은 어때요? 명분을 중시하고 임금님이 어떻게 그렇게 직접 나가요? 쪽팔리게 어떻게 그런 총나라 옷을 입어요? 체면과 예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허생은 실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이완 이놈은 명분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세 가지나 얘기해줬는데 다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허생은 어때? 열 받지.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을 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는데요. 누가 감히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겠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예법. 이대장놈은 사대부들은 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허생은 뭐라고 생각할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허례허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허례허식. 누가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 대가리 깨면서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꾸짖어 한마디 합니다. 야, 니들 이야기하는 사대부 그게 뭐냐? 야, 따지면 중국 이렇게 어디 있냐? 중국 땅덩어리 있고 조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중국의 한족 놈들은 지들 빼놓고는 나머지 다 오랑캐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의 우리는 동이라고 불렸거든요. 동쪽의 이, 오랑캐. 그러니까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오랑캐야. 오랑캐 땅에 태어난 주제에 뭐?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아있어? 이런 어리석은 자식. 지가 오랑캐면서 오랑캐인지도 몰라? 지도 오랑캐면서 청나라에 보고 오랑캐라고 비웃고 있어? 사실은 싸움도 제가 훨씬 잘하는데. 입는 옷이라는 게 모두 흰 옷이니 이것은 따지면 상복,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고 사실 흰 옷은 어때요? 빨리 더러워지잖아요. 실용성 엄청 떨어지지.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뭐 얘기하는 거야? 상투 튼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인데 그게 무슨 예법이란 말이냐? 니들이 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따지면 니들 식으로 얘기해도 오랑캐 풍속이야. 번옥이라는 사람은 밑에 번옥이 뭐 나와 있어요? 중국 시대의 장수, 본래 진나라 장수였으나 연나라로 망명했다. 진나라의 원한이 있어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을 돕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나라에서 번옥이한테 현상금이 붙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었던 형가라는 사람도 너무 지금 당한 게 많아서 진시황을 저격해서 죽이고 싶어해. 그러려면 진시황 가까이 가야지. 뭔가를 들고 가야 돼. 뭐? 현상금 걸려있던 번호기에 모가지 잘라서 들고 가야 돼. 그래서 형가가 번호기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너 모가지만 잘라서 주면 내가 진시황 모가지 따다가 너 저승에서 심심치 않게 해줄게. 진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알았어. 나 죽여서 내 모가지 가져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번호기. 근데 실패해요.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었고 그러니까 허생 입장에선 대단한 사람인 거야. 좋은 사람이야. 무령왕은 밑에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왕,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 있으면서 그 나라 옷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거든. 근데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번호기와 무령왕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복수 혹은 대의를 무엇보다
체면이라든지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지금 명나라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깟 상투, 여기에선 그깟 머리카락 하나 아까워한단 말이냐? 너 나중에 청나라 복수를 할 거면 걔네들이랑 전쟁해야 되는데 말 타고 칼 차고 창 찌르고 활 쏘고 돌을 던져야 하는 그 판에 뭐? 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꼬라지 좀 봐라야. 소매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손은 겨우 나와 있는데 이따오 옷 입고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그런 걸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예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이완이, 내가 너한테 3개나 알려줬어. 인재등용하고 청나라 사람들 대우해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청나라 가서 명나라 대우해주고 청나라 가서 정보 수집하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3가지나 얘기해줬는데 너 한 가지도 가능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네가 신임받는 신하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따위냐? 이런 놈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목 잘라서 죽여버려야 돼. 라면서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했다. 3스타 포스타인데도 깜짝 놀라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달아나 버렸다. 어때? 웃기지. 들떨어진 놈.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허생이 사라진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걸 다른 출판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설화적 결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얘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 있죠. 열린 결말이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니 확인해 봅시다. 왼쪽으로 잠깐 다시 오죠. 예법과 명분에 얽혀있는 사대부를 비판하는 허생. 예법, 명분, 사대부, 세모. 번호기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 무령왕은 오랑캐 옷을 따라서 입었죠. 전통과 관습을 버리거나 자신을 희생한 인물. 전통, 세모, 관습, 세모. 기존의 예법과 명분에 얽혀인 사대부들 무능하고 허례허식 관념성 니들은 입만 털고 니 같은 것들이 벼슬 높은 벼슬 하고 있으면 나라에 도움이 안 돼. 너 그냥 확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밑에 허생이 큰 소리로 이완대장을 꾸짖은 이유는 말만 하고 대책을 알려줬는데도 안 하고 있어. 말로는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지배계층의 관점만 대변하는 이완대장의 태도에 분노했기 때문에. 열받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싫어요. 못하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미완의 결말구조. 미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결말구조. 현실의 문제,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장적하는 밑줄, 설화적 결말, 미완의 결말, 암시적 결말. 저는 옆에다가 열린 결말이라고도 하나 더 써드렸고요. 허생이 왜 도망갔을까?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거라서 빨간색 밑줄.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인다운 풍모 부각. 궁금해. 그래서 진짜 허생은 어디 갔을까? 아까 그 만들어놨었던 옛날의 빈섬 다시 갔을까? 여운을 남기고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옆에 학습활동 확인하러 갈게요. 허생은 처음에는 어때요? 무능력한,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이죠. 변씨를 찾아가서 돈 빌려왔고요. 매점매석을 통해서 엄청 돈을 벌었고 큰 돈을 벌어서 도적들을 다 문제를 해결하고 빈섬에서 이상향을 만들고 다시 변씨한테 돈 갚고요. 허생의 집에서 이완대장 만났는데 말 안 듣고 저런 꼴통 같은 자식, 저런 입만 터는 놈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찔러 죽이려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허생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허생의 아내, 가난한데도 글만 읽고요. 우리 남편은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 공부만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변씨는 이야기합니다. 와, 이 보통이 아니야. 돈 빌리는데 엄청 당당해. 그리고 몇 년 있다 돈을 갚았는데 몇십 배로 갚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디 있을까? 변씨가 바라본 허생은 당당하다. 역시 선비로서의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겠군. 도적대, 너무 고맙습니다. 사대부로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이완대장, 쟤 너무 무섭기는 했었는데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 비판적 지식인이자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실용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소설의 초반부에 나타나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해주실 수도 있어요. 허생의 성격은 변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허생을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당시 사건들을 근거로 사회에 나타난 사회상을 확인해 봅시다. 만금만 있어도 조선의 과일과 말총을 다 사재기할 수가 있어.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과일과 말총 없으면 못 산다. 예법에 얽혀 있다. 제사나 옷차림과 관련해서 허례허식이 매우 심했다. 허생이 굶주리고 허덕이는 도둑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그럼 국가에서 왜 그거 처리 못했어? 지배계층이 무능하고 부도덕해서 민생이 피폐해졌다. 도둑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해준 일은 뭐예요? 밥 먹게 해줬지. 가난해서 구제할 이용후생의 정책이 부재했었다.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3가지를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첫째, 인재 등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말로만 떠들고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다음, 자신의 관점에서 허생을 평가해 봅시다.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을 글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무능해 보이죠? 도둑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들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아저씨. 과일과 말총 사재기 했는데 이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완대장에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나라 걱정은 하고 해결책은 있어. 훌륭한데 집을 떠나 자취를 감췄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도.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나의 평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에 세 인물의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봅시다. 허생의 아내는 허생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변씨, 오, 대박, 멋있다, 쩐다, 오, 형님, 대단하신데요? 이완대장, 어우, 저렇게 나를 비판하다라니. 그치만 저도 체면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미안, 요 정도로 대답은 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3번. 허생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일단 배불리 먹고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은 갖춰져 있는 상황인 거지. 허생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 실용을 중시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허생이 꿈꾼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바람직한 세상이죠. 그런데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백성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지는 않았나? 그렇게 또 비판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굶어서 도적까지 되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밥 주면은 나 같아도 장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옆 페이지. 문학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 패스. 밑에
허생전의 내용을 바꿔서 새롭게 이야기를 창작해 봅시다. 굳이 하실 건 없고요. 다음 페이지 됐고 됐어. 옆에 121페이지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허생전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문학작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하죠. 고전소설이고요. 한문소설입니다. 비판하고 있죠. 무엇을? 당시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대부 비판하고요. 취약했었던 경제구조도 비판하고 있죠. 풍자합니다. 걔네들 다 풍자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작품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줍니다. 허생이란 선비의 비범한 재주, 돈 버는 재주, 기이한 행자. 조선 효종 때 국내, 국외. 주제는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지.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허식을 비판합니다.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를 하죠.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끌어갑니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사회의 폐단을 비판하고 이용후생 부국강병, 빈섬이라는 상상의 공간을 통해서 이상향의 모습 어때요? 글자를 아는 놈이 없는 풍요로운 세상. 다음 페이지. 소단원 정리 나가 있는 거 오케이. 지금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122, 123 빈칸 지금 채워주세요. 열하일기 한문 단편소설. 당시 사회의 모순과 집권층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뭐로 쓰여진 한문소설. 한문소설 나왔구나. 풍자소설. 무슨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 라고 하면 순행적 구성, 이러한 말을 또 쓰기도 할 거예요. 순차적 구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보다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보시게 될 거다. 추보식 구성. 한 걸음씩 추진, 나아갑니다. 평면적 구성이에요. 그냥 노말하라고. 사건이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허생이 사라지는 미완의 결말구조, 설화적 결말구조,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허생의 가치관이,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하네요. 허생의 가치관이 당대에는 수용될 수 없는 급진적이었겠구나. 역사적 사실을 가미시키는데요. 이완대장 실존인물, 묵적골 장기도 실제 지명 사용해서 사실정을 높입니다. 당대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소설이지만. 발단, 아내의 질책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소설 초반에서는 아내와 허생의 갈등 구조가 있죠.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지. 아직까지는 허생은 좀 문제 많은 인물. 묵적동에 사는 가난한 선비 허생의 생활상.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내의 질책을 듣고 허생의 집을 나섭니다. 여기에서의 허생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무능하죠. 학문 자체를 목적이라고 여기고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과 유교적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학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합니다. 어머! 소설 초반에서의 아내는 누구? 작가의 대변인. 작가의 대변인이죠. 허생에게, 저기 누구냐? 만냥을 빌려서, 밑에 답은 뭐 사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매점, 매섭. 이 단어도 알아둡시다. 굳이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한 이유는 뭐예요? 사대부, 양반들의 사치와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인 거지.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허생이 이상국 건설을 시험하기 위해 빈섬으로 들어갔고요. 도적대를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가서 이상국을 시험해봤죠.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조선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확인합니다. 혹은 경제 규모의 취약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도적을 교화하여 빈섬으로 데려가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덕을 추구했어요. 맞아요. 덕치주의라고 했었죠. 혹시 사자성어 있었는데 기억나요?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외워둡시다. 덕, 불고, 필유린.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농사를 지어 생활함으로써 부를 축적했고요. 장기도로 가서 남은 양식을 팔고 외국과 해외 무역했죠? 무역과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장기도로 가서 그냥 다짜고짜 팔지 않았죠?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못 먹고 있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도 구제해 줬었어. 섬을 떠난 허생이 변씨와 교훈을 맺고 나라 안의 사람을 구제했고요. 빌린 돈을 갚고 두 사람은 교훈을 맺었었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또 있지. 허생은 이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사회, 국가적으로는 돈 필요해 긍정하고 있지만 개인적 측면에선 나한테 왜 그런 재앙을 맡기려고 하는가 라면서 개인적으로 돈 쓰는 거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 떠올리면 참 좋지. 네, 선생님, 그 좋은 거를 저는 다 이미 떠올리고 있답니다. 라고 하고 계시겠죠? 요 부분 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허생이 자신을 찾아온 이완에게 시사삼책을 제시를 합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이완대장, 요 실존인물, 부국광병과 북벌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계책을 제시를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금이 몸소 나서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해라. 청나라 멀리하고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한다라면 기득권을 몰수해서 나눠주어라. 사대부 자제들을 변발시키고 호복을 입혀 청나라로 보내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친해지게 해서 한번 크게 뒤집어라. 그랬는데 이완대장이 대답하죠. 못해요. 새끼 니까지 이렇게 신임받는 신하라고 너 같은 거 죽어버려야 돼. 무능한 집권층을 대변하고 있죠. 이완대장은. 왜 무능해요? 명분만 중시 여기죠. 체면과 예법, 기득권을 집착하고 너 같은 거 찔러 죽여야 돼. 다음날 갔더니 자취를 감추었었다. 허생을 통한 작가의 현실 비판, 책 읽기만 좋아하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통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성, 무능함을 비판하고요. 만냥을 빌려서 사재기를 통해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큰 돈을 벌었다. 나라 경제가 만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과일이랑 말총 없으면 못 사는 이런 허위허식하는 것들. 허례허식도 괜찮아. 도적이 된 양민들을 빈섬으로 데려갑니다. 야, 사람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서 왜 못하냐?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이용후생 무슨 뜻이었었어요? 사물을 이롭게 사용하고 사람들의 삶을 후하게 넉넉하게 만드는 정책. 세 가지 계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 인재 등용해라. 못하겠는데요. 다 갖다 버려라. 못하겠는데요. 니들 외치는 북벌론 다 입으로만 털고 있는 거 아니냐?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해 줍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야호! 오케이.